내용이 이때까지 했던 그 지도학습이랑 내용이 조금 많이 달라서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새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강학습은 지도학습과는 다르게 뭐 파라미터 튜닝이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나 뭐 이런 걸로 완벽하게 완벽한 솔루션을 찾는 게 사실 되게 힘들어서 아직까지도 좀 정리가 완벽한 알고리즘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어,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강학습은 그 지도학습, 비지도학습과 별개로 현재 어, 이렇게 연구가 많이 돼서 근데 이제 강학습에 들어가는 뭐 DQN이나 이런 것들은 딥러닝의 어떤 혜택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보완하면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강학습을 우선은 강화학습이죠. 강화학습. 강화학습을 보면 어, 우리 그 알파고 때문에 사실 많이 어, 두각이 나타났고 요새는 로봇 제어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제어나 그다음에 우리 그 제어 제가 알고 있는 분야는 제어뿐인가? 그리고 그 제조에 어 약이라든지 화학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이죠, 로봇. 요새는 그 무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로봇들 전부 다 강학습을 활용해서 로봇이 좀, 그 조리, 뭐 짜장면 만들고 볶음밥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많이 쓰인다고 알고 있어요. 어, 처음에는 그 1950년대부터 연구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간단한 아타리 게임 같은 거, 거기에 많이 응용이 됐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기계 제어에 대해서 응용이 됐었는데, 음, 이 강화학습이 엄청 강력하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는 딥마인드라는 2013년도 이 기업은 구글에 흡수됐죠. 이 딥마인드에서 우선은 아타리 게임을 사전 정보 없이 학습해가지고 어, 어떤 인간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AI를 시연을 했었고 이게 뭐 픽셀 데이터, 점수 이것만 가지고 강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구글에 5억 달러에 인수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학습의 어떤 어, 이 부분이죠. 어, 크게 한번 도약이 있었던 거는 이 딥마인드의 아타리 게임. 그다음에 알파고죠, 알파고. 알파고는 2016년 이 딥마인드 사람들이 2016년에 알파고라는 바둑의 어떤 이거를 강학습 활용해서 이세돌하고 이렇게 했었고 이게 이제 크게 주목받아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제 다 잡아먹겠다 이런 각광을 받게 됐죠. 강학습의 핵심 개념은 마르코프 결정과정 MDP라는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하고 MDP는 뒤에 설명을 할 건데 이전 상태에 영향을 안 받고 그 이전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고 금방 금방 현재 상태가 미래에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형태로 되게 간단한 확률적 과정을 통해서 축약을 했죠. 그 축약을 하는 걸 활용해서 강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상태, 행동, 보상, 정책, 가치가 나오는데 이 상태, 행동, 보상, 정책, 가치 이 정의로 인해서 이 정의를 가지고 쉬운 사실 수식을 좀 어려운 정의들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프로그래밍화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밑에 그 이 상태, 행동, 보상, 정책, 가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상태는
현재 상황에, 현재 환경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행동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이렇게 우리가 정하는 어떤 행동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스피드라든지 이런 조절 요소. 그다음에 보상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 어떻게 보면 뭐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 사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으면 플러스 1, 뭐 이런 보상을 이야기하고, 정책은 이 네 가지 만약에 행동 중에 내가 어떤 걸 할지 정책을 정하는 겁니다. 위로 가는 행동을 뭐 0.9의 확률로, 밑으로 가는 행동을 0.1의 확률로 한다면 이게 정책이라는 거죠. 이 확률을 만들어 주는 게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치는 현재 상태에서 미래까지 쭉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런 가치라고 해야 되나? 이 아까 말한 이 보상의 기대 수익이라고 해요. 기대 수익. 보상의 기대 수익을 가치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특정 현재 상태에서 어, 미래로 쭉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그때 이 상태에서는 이 미래의 보상이 이렇게 어, 올 것이다. 만약에 이게 플러스 1이면 나중에 나올 건데, 이게 할인율이 있어서 0.9, 0.9가 이렇게 상태가 바뀔 때마다 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을 쭉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사실 이 할인율이 곱해져서 한 0.5 정도의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바로 갔다면 이 상태에서 바로 가는 건 할인율이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어, 1입니다. 이때 이 행동을 이 이 상태의 그 기대 수익 가치는 1이죠, 1. 만약에 이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을 100% 하고 있다면 그러면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어떤 가치라는 이 밸류라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런 특정한 그 용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많이 사용되고 있는 DQN, 그리고 정책 그레디언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책 그레디언트는 행동을 선택하는 이 확률 분포를 직접 학습한다. 어, 나중에 나올 건데 이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 행동을 선택하는 이 확률을 학습하는 형태로, 어떤 보상이 극대화되는 형태로 이 확률이 학습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심층 Q 네트워크는 이게 Q 값이라고 또 나오는데, 여기서는 Q 값이 지금 제대로 바로는 안 나올 건데, Q 값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A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밸류 값이거든요. 이 그 기대 수익. 그래서 어떤 행동에 각각에 대한 이 Q 값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Q가. 이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근사하기 위해서 이 Q 값들을 내가 신경망을 활용해 가지고 근사화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심층 Q 네트워크 DQ에는 우리 이 이런 그 레이어가 있는 딥뉴럴 네트워크로 DNN 형태로 이렇게 어, 구성이 돼 있는 게 이 강학습 모델에 추가가 돼 있어요. 여기까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고, 강학습은 사실 보상을 극대화하는 형태입니다. 보상. 리워드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 정책을 메이킹하는 거. 이게 강학습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에이전트라는 놈은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어, 대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로봇이 있다. 이런 로봇이 있으면 이 로봇이 에이전트라는 거고, 이 에이전트가 하는 행동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이러면 이게 행동입니다. 이게. 환경은 이 에이전트를 감싸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이 맵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이런 맵을 환경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만약에
뭐 간단하게 사과가 있으면 이 사과를 얻어가지고 플러스 1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죠.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 칸 안에 있는 이게 상태거든요. 이게 ST라는 상태고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이게 ST1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갈 때 얻는 보상 이런 것들을 이게 MDP 사이클 뭐 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난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MDP 사이클은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어, 여기서 한번 볼게요. 네. 이 지난 책에 있는 거를 잠깐 설명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이 로봇이 에이전트죠. 이게 에이전트고 그다음에 이 칸이 이제 상태라는 거고 ST라는 거고 이렇게 이제 ST에서 만약에 왼쪽으로 가는 걸 갔을 때는 ST 플러스 1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때는 보상이 아무것도 없죠. R이 없죠. 만약에 한 칸 더 가면 이 R이 이제 1로 여기서는 이 왼쪽으로 갔을 때 R이 1로 획득하게 되는 이 가는 행동을 A라고 액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환경에서 행동을 수행하는 주체, 그다음에 환경은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면서 학습하는 대상, 이 맵을 학습을 하는 거죠. 사실 환경은, 인바이러먼트는. 관측은 에이전트가 환경에서 얻는 정보. 사실 여기서 내가 이 상태의 어떤 그 상황을 내가 학습할 수 있죠. 사실은 여기서는 뭐 관측이라는 게 별거 없는데, 만약에 뭐 속도라든지, 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측을 해야 됩니다. 관측을 해야 내가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다음 행동을 할 수 있고, 보상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관측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그 다음에 보상. 수행하는 동작이 행동이고, 보상은 행동 결과로 환경에서 피드백 받는 그런 건데, 양의 보상, 음의 보상이 있어서, 보통은 양의 보상 값을 많이 하죠. 아타리 게임에서는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게 이제 양의 보상이겠죠. 저 점수가 내려가면 음의 보상일 거고. 그래서 에이전트의 목표는 보상의 장기 기대값을 극대화하는 게 에이전트 목표고,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학습한다. 이게 이제 정책을, 좋은 정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좋은 정책. 내가 이 상황에서는 사실 이 로봇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가는 거를 없애는 거죠, 확률을. 그래서 왼쪽으로 1, 왼쪽으로 1, 이렇게 행동을 선택하게 하는 확률을 1로 두는 것이 정책을 개선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는 이 로봇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뭐 랜덤하게 움직인다면 이러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없죠.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음의 보상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예들이 있는데 로봇 제어, 그다음에 뭐 게임, 그다음에 바둑, 뭐 로봇 청소기, 그다음에 주식까지. 우리 예전에 우리 저 야유회 갔을 때 이 주식 방학습을 활용해서 주식 한번 해봤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어, 여러 가지 환경과 관측, 뭐 행동, 그다음에 보상을 활용을 하며 이런 환경으로 돼 있다면은 우리가 강학습 활용해서 스마트 온도 조절기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 우리가 트레이딩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앞서서 이제 뭐 하시는 그 퀀트 투자라 하나요? 퀀트 투자도 뭐 요런 강학습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죠. 예. 행동, 주식 매매, 환경은 주식시장 데이터, 관측은 실시간 가격 변화, 보상은 현재 투자한 금액의 양의 보상, 손실시 음의 보상을 주면, 근데 이게 뭐 시리얼 데이터로, 주식시장은 시리얼 데이터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강학습으로 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 LSTM, 뭐 이런 거를 활용하죠. 처음에는 이제 DNN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뭔가를 이렇게 예측을 하다가 시계열이니까 LSTM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트랜스포머 활용해서 지금 하는 형태로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정책 탐색.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되게 좀 저번에 했던 책하고는 약간 다르게 정책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설명하고 저번 책에서는 배만 가치 방정식 그거부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배만 밸류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이 정책 탐색이 이게 히스토리컬하게 제일 먼저 했나 봐요. 이게 그래서 이거 먼저 설명을 합니다. 정책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에이전트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하는 알고리즘이다.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하는 거는 내가 이 에이전트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불이 났을 때 그 소화 수전에 이제 물을 넣을지 안 했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에이전트가 행동을 물을 채워가지고 불을 끌지 안 그러면 그냥 물만 채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형태인가 봐요. 이런 예도 있고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 강학습 하고 있는 이유는 최단 경로로 가든지 최단 경로로 가는데 제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경로로 가든지 아마 로봇 청소기는 어 제일 깨끗해지는 형태로 최단 경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사실.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뭐 주식을 사고 파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정책. 그래서 이 정책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신경망을 활용하기도 하고 정책 자체를 어, 이렇게 조금씩 랜덤 형태로 바꿔가면서 하는 형태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확률적 정책은 로봇 청소기가 30분 동안 수집한 먼지의 양을 보상으로 받으면서 뭐 전진, 왼쪽, 오른쪽, 회전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 무작위로 해가지고 로봇이 지금 이상한 궤적 그리면서 먼지를 수집하는 이걸 확률적 정책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 초기 버전의 로봇 청소기잖아요. 초기 버전의 로봇 청소기. 요새는 많이 개선이 많이 됐는데, 얘는 그냥 그 저가형은 막 마음대로 사실 움직이죠. 마음대로 막 움직이면은, 요런 방 안에, 이 오른쪽, 왼쪽, 밑으로 가는 확률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궤적이 막 이상하게 그려지지만, 그래도 전체를 이렇게 커버하기가 제일 간단하죠. 그 대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 비용이 많이 증가하죠. 네. 이게 확률적 정책이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뭐 정책 탐색이라고 하는데 정책 탐색은 다양한 정책 파라미터를 시도를 해가지고 시도를 해서 가장 성능이 좋은 조합을 찾아내는 과정이라는데 이게 로봇 정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 확률하고 회전각도 범위를 파라미터로 둬서 제일 좋은 조합을 이렇게 뭐 찾아내는 거라고 하네요. 만약에 A, B, C, D라는 이런 에이전트가 이렇게 네 개가 있을 때 이 네 개가 어떻게 움직였을 때 제일 좋은 어,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라는데 이것도 정책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어, 알아낼 수는 없고 모든 가능한 파라미터를 시도하는 것도 엄청 비효율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사실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는 형태. 그 다음에 3번이 유전 알고리즘이라는데 유전 알고리즘은 어,
우리 1세대에서 100개의 랜덤 정책 생성하고 성능이 낮은 거 80개 버리고 성능이 좋은 거 20개 정책 그 만들어서 자식 정책 그 교배에서 자식 정책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계속 요 부모에서 파생된 이 자식들이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결국 여기서 취사 선택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이 되겠죠. 취사 선택이 되는 거를 가지고 제일 좋은 정책을 찾아낸다. 이것도 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책 그레디언트라는 방법으로 정책을 만들어낸다. 정책 그레디언트 방법은 정책 파라미터에 대한 보상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높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최적화 기법이다. 라는 게 여기서는 간단한 예에서 이 정책 파라미터를 계산한다는 거는 내가 이쪽으로 가는 행동에 대한 이 행동의 A가 만약에 1이라는 걸로 선택이 됐다. 그럼 이 보상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A는 처음에는 0.5였을 거거든요. 이쪽으로 가는 게 0.5, 이쪽으로 가는 게 0.5였을 거거든요. 근데 이 왼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확률을 0. 1로 만드는 게 정책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때 우리가 막 움직여 보고, 이렇게도 움직여 보고, 이렇게도 움직여 봤을 때, 이 지점에서는, 왼쪽으로 가는 거를 1로 만드는 게 제일 좋다. 왜? 보상이 극대화가 되니까. 이쪽으로 갔을 때 1로 만드는 게 제일 좋다. 왜? 보상이 극대화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동을 한번 해보는 에피소드를 하는데, 한 에피소드를 한번 겪어보고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죠. 뭐 V, Q 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건 뒤에 뭐 나올 겁니다. 그 V, Q 뭐 이런 것들은 뒤에 이제 배만 방정식을 이야기할 때 나올 건데 이런 가치 함수들을 가지고 그 가치 함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이 행동의 확률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죠. 조금씩. 처음에는 0.5였다가 그 다음에는 0.6, 0.7, 0.8, 이제 1까지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게, 내가 0.6으로 했을 때 어떤 지금 현재 가치가 뭐 0.9였는데 이게 0.7로 했을 때는 이게 뭐 0.95가 되고 V라는 놈이. 그다음에 0.8로 했을 때는 1.0이 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우리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죠. 이거는 거꾸로 이제 보상이 이제 커지는 건데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처럼 이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 A 값이 A의 확률이 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그 내용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거는 이제 정책 그레디언트부터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정책 그레디언트를 확인을 하려면 내용 확인을 하려면 우리 시뮬레이션 환경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어, 스터디에서도 했듯이 이게 아타리 오픈 AI 짐에서는 아타리 게임들이 막 있어요. 여기서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거죠, 이거. 카트폴. 그래서 얘는 계속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누우려고 하는 중력에 의해서 누우려고 하고 우리가 이 위치를 조정을 하면서 얘가 이렇게 서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고전 제어 이론에서는 3차 방정식으로 풀리는 거라 이게 고전 제어로는 못 풀고 우리가 그 현대 제어 이론으로 이렇게 선형 방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풀어야 이게 잘 풀리는 문제인데 강학습을 이용하면 그런 제어 이론 몰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은
실제 환경에서 보행 로봇이 있고요. 보행 로봇이 아까 이 네모난 밑에 있는 거고, 이게 폴이 이렇게 있고, 얘는, 어디 있나? 아, 여기 있나? 아, 이 그림에서 바로 보는 게 낫겠네. 예. ENV라고 환경을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임포트를 이렇게 시키면 GYM make 카트4 버전 1 렌더 모드. 렌더는 이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를 렌더라고 하는데 렌더 모드는 RGB 어레이 해가지고 이게 컬러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뿌려집니다.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먼저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카트폴 이 카트죠. 얘는 카트고 이게 폴인데 폴이 안 넘어지도록 오른쪽, 왼쪽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이 길 자체가 이게 환경이겠죠. 이 길이 환경일 거고 지금은 시간으로 돼 있어서 현재 시간 t에서 t 플러스 1로 갔을 때 왼쪽으로 만약에 움직였다면 이 위치가 스테이트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스테이트 상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넘어지면 보상이 0이고 뭐 서 있으면 보상이 1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이렇게 결정이 돼 있고 EMV는 뭐 이렇게 사양도 볼 수 있답니다. 어, 디오드 스레솔드 이거는 잘 모르겠네. 맥시멈 에피소드 스텝은 500으로 결정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근데 EMV 환경을 먼저 세팅을 하고 환경은 이 전체적인 거를 환경이라 하는데 그 환경을 세팅을 하고 이 환경에서 환경 세팅했으면 사실 리셋을 한번 해줘야 돼요. 환경에 대한 거 리셋 제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시드 값을 넣어서 랜덤하게 초기화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어, 카트포 환경에서는 카트의 수평 위치 요 0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냐 이 위치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이 속도 카트가 움직이는 속도 그다음에 이 막대의 각도 그다음에 막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각이 움직이는 각속도까지 네 가지 정보가 관측이 됩니다. 관측 이렇게 관측이 되고 그래서 이걸 뿌려보면 옵저베이션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아까 위에서 나온 위치부터 수평 위치부터 속도 막대 각도, 그다음에 각속도까지 이렇게 옵저베이션으로 가져오고 얘를 이미지로 렌더링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로 렌더링 할 수 있어요. 요걸 이미지를 렌더한 거를 이미지에 담아 가지고 이 이미지를 IM 이미지 쇼로 이렇게 보여주면 네, 플랫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ENV의 액션 스페이스라고 돼 있는 거는 액션이 몇 개냐? 디스크리스로 두 개다. 0, 1. 만약에 리니어하게 뭐 있으면은 0.1, 0.2도 될 수 있는데 얘는 행동이 0, 1이라는 거. 왼쪽은 0, 오른쪽은 1 밖에 없고요. 막대가 오른쪽으로 현재 상태가 막대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네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어, 이게 이제 요렇게 이것도 그래. 이렇게 막대가 세워져 있으면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이렇게 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대 방향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근데 너무 또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은 막대가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럼 또 왼쪽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이러면서 오른쪽, 왼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어, 움직인다고, 이 균형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현재 상태가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이면 왼쪽으로 가서. 하지만 적절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현재 제대로 만약에 동작시켰다. 그러면 리워드가 1이고, 게임이 끝나면 던이고,
이거는 만약에 너무 찌거나 시간 제한이 됐거나 시간 제한 그러니까 시간이 200초인데 뭐 200초인가 200인데 200을 도달했거나 경계를 벗어나거나 뭐 넘어지거나 했으면 얘가 어 그 트루로 나온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인포에는 다른 게임들은 생명력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데 여기는 인포에는 별 거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끝났거나 그래 그래 게임이 끝나면 던이고 중간에 끝나면 얘가 true로 바뀌는가 보네요. 중간에 끝나면 ENV 리셋을 해서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지하는 거는 베이직으로 만약에 막대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카트를 왼쪽으로 가져가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오른쪽으로 가져가는 것들을 해가지고 500번 실행해서 평균을 한번 내봤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베이직 펄리시에서 앵글을 가져오죠. 현재 앵글을. 앵글을 가져와서 이게 0보다 작으면 0이고 아니면 1이다. 라는 거죠. 그래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왼쪽,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오른쪽으로 가속하는 거. 이거를 각 에피소드를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볼 때마다 에피소드에 리셋이 한번 들어가요. 리셋이 한번 들어가고 200번을 한번 돌려보내요. 스텝을. 200번을 돌려봐서 이때 한 스텝 갈 때마다 얻을 수 있는 뭐 관측치, 보상치, 트렁케이티드라는 값들을 다 가져와서 이때 얻은 이 보상의 합을 어, 에피소드 리워드라고 하고 이 리워드들이 계속 토탈즈의 어펜드가 돼서 이 차곡차곡 쌓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탈의 어떤 평균값을 보니까 63이더라. 어, 우리가 간단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한 63스텝밖에 유지를 못한다. 200스텝 동안.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업데이트 씬, 플롯 애니메이션, 쇼 원 에피소드라는 형태로 어, 그 디파이문을 다 만들어서 얘를 한번 수용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어, 좀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이렇게 진동이 커지면 넘어지고 이래서 이제 200번 중에 63번 정도가 어, 이렇게 성공을 하나 봐요. 성공을 하는 건지 잠시만요. 성공을 하는 건지 리워드 그러니까 원래 200을 리워드를 받아야 되는데 63번, 63타임 정도, 63스택 정도로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끝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 도메인 지식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본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신경망 정책입니다. 이 지난 책에서는 이게 뒤쪽에 나오는데 얘는 앞쪽에 바로 나와요. 네, 그래서 어, 앞에서는 이 정책을 그냥 우리가 정했죠.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 하면 오른쪽. 근데 신경망은 내가 관측을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실행할 행동을 출력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관측을 입력을 받고 실행할 행동을 출력으로 만든다. 이 관측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관측을 어, 리워드. 음, 이거 한번 볼게요. 예. 카트4의 환경의 경우에는 가능한 행동이 두 개다. 왼쪽과 오른쪽만 있어서 행동이 하나만 있으면 되고, 왼쪽으로 갈 확률은 P, 오른쪽으로 갈 확률은 1-P라서 이게 행동이, 그러니까 아웃풋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이 분류 문제와 똑같고요, 사실. 근데 이 값이 이제 0.7, 0.1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0.7을 출력했으면 행동 0은 그 70% 확률, 그 다음에 행동 1은 30% 확률. 그러니까 왼쪽은 70%, 오른쪽은 30% 확률로 선택이 되는 거죠. 어, 이게 여기서도 나오는데, 뭐, 탐험과 활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탐험과 활용은, 실제로 내가, 이 나중에 입실론 그리디 할 때 나오는데, 이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사과, 이게 이게 폭탄. 뒤에, 어, 사과, 사과, 사과가 막 이렇게 있고, 여기는 사과 한 개만 있고, 예. 사과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얘는 사과 세 개가 있고.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때, 에이전트가 이렇게 있을 때, 왼쪽으로 가는 게 사과 두 개를 얻고, 오른쪽으로 가면 사과 네 개를 얻고, 폭탄 하나를 얻거든요. 그러면 사실 폭탄이 마이너스 1이고, 이게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얘가 오른쪽이 더 낫습니다, 사실. 플러스 3이 되니까. 얘는 플러스 2밖에 안 되죠. 근데 내가 정책을 구할 때 만약에 왼쪽으로 가니까 너무 빨리 잘 이렇게 얻더라. 플러스 1을 얻더라. 근데 오른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1 얻고 마이너스 1 얻고 하니까 별로 안 좋더라. 이렇게 되면 더 가봐야 되는데 사실 더 가봐야 더 좋은 거를 얻을 수 있는데 이놈이 금방 나는 빨리 현재 단기 성과를 취할 거야. 이러면서 정책이 왼쪽으로 가는 걸로 굳어지거든요. 이 굳어지는 현상이 탐험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적절하게 랜덤하게 내가 왼쪽으로 가는 거를 100% 만들 게 아니라 한 90% 만들어 놓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한 10% 정도로 만들어 놔서 오른쪽도 계속 가봐야 된다는 거죠.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게 탐험의 중요성입니다. 이 강학습에서는. 내가 현재 상태, 다음 상태를 잘 모르거든요. 가봐야 알거든요. 가봐야 아는데 그 가보게 하는 게 떤 입실론의 확률로 한 5% 혹은 10%의 확률로 내가 지금 현재 달콤한 행동에 반대에 해당하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길을 탐험을 많이 해봐라. 그러고 늙어서는 우리가 이 잘 쌓아놓은 우리 이 길을 안정되게 쫓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탐험을 해보고 많이 가봐야 좋은 게 있는지 안다라는 약간 그런 개념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탐험과 활용의 이런 딜레마가 강학습의 핵심이다라고 하네요. 예. 여기서는 내가 행동이 그러니까 확률이 1로 선택이 되거나 안 가면 0.9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0.7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행동의 확률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경망 한번 그래서 구현을 해보면 여기에는 그 댄스의 유닛이 뭐 5개고 렐루로 액티베이트 하는 형태로 가고 이게 그다음에 출력층은 액티베이트를 시그모이드로 해서 확률값으로 나오죠. 그래서 입력 개수는 카트폴의 경우 4개, 아까 뭐 위치 뭐 있었죠. 그 속도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earning 유닛 5개고 왼쪽으로 갈 거 P, 오른쪽으로 갈 거 1-P로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레프트 프로바 모델 프리딕트 이 모델을 어, 이 프리딕트 한 그러니까 예측한 놈을 학습을 하고 나서 예측한 놈을 여기 레프트 프로바로 가져가서 어, 내가 이 랜덤 함수를 만들어서 레프트 프로바보다 만약에 크다. 이게 이제 이게 만약에 0.5다. 아, 0.6이다. 그럼 0.6보다 크면 행동은 1, 뭐 0.6보다 작으면 행동은 0.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지금 어, 만들게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보면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지금 그냥 이 그 DNN 구조만 만들어 가지고 이 모델을 어 프리딕트 한 거밖에 없네. 이 모델 그냥 프리딕트 한 거밖에 없네요. 그냥 랜덤하게 구성을 해서 프리딕트 한 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얘가 뭐 안 좋습니다. 아직 정책 개선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 보고 프로버빌리티를 갖고 가는데 음, 처음에 초기 상태의 값들이 랜덤하게 주어질 거니까 얘는 이렇게 좋지 않아서 빨리 넘어지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을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정책을. 왼쪽으로 이동하면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기본 정책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을. 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어, 학습을 할 때, 이게 보상을 결국 좋게 하도록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상의 개념이 끝까지 가봐야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보상은. 여기서는, 이 로봇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 플러스 10을 먹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더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50을 얻네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보상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40입니다, 40.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로 갈 때는 그냥 이 보상을 그대로 갖고 오지만, 이 상태에서 여기 갈 때는 미래의 값이잖아요, 사실. 미래의 값들은 할인율이라는데 조금 그 뭐고, 미래 보상에 대해서는 조금 덜 갖고 오게 해가지고, 현재를 좀 많이 쫓아가고, 미래는 좀 덜 쫓아가고 하는 형태로, 어, 보상, 보상의 합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그, 할인 계수를 활용한 미래 보상을 계산하는 수식입니다. 여기서는 할인 계수가 만약에 0.8이다. 그러면 10 곱하기 0.8 곱하기 0, 그다음에 0.8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50에서 원래는 아까 마이너스 40 나왔는데 얘는 마이너스 22 나오고 만약에 0에 가까우면 미래 보상을 아예 안 하고 1에 가까우면 미래 보상을 크게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카트폴 환경에서는 0.95 정도 한 13스텝 갔을 때 보상의 가치가 이제 0.5로 이렇게 작아지는 형태로 가져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행동이익 나오는데 이 행동이익이 아까 그 액션에 대한 그 어떤 그 가치, 보상의 기대 수익인데 이게 나중에 Q로 이야기가 좀 바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에피소드를 실행해서 모든 행동의 대가를 평균을 내주고 표준편차로 만들어서 정교화를 시키고 이 정교화를 가지고 정책 그레디언트를 개선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지금 원래 좀
아셨던 분들은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이해 가시는지 좀 피드백 들어봐도 될까요? 지난번에 들었던 분들 말고는 혹시 피드백 주실 분 계시나요? 이해되실까요? 핀조이님 어떠세요? 이해되세요?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에이전트가 이런 경험을 여러 가지 해가면서 통계적으로 배워간다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어 있는데, 디스카운티드 피처 리워드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디스카운티드 피처 리워드라는 게,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팩터요? 팩터? 예,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예. 그게 80%가 80%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정확하게는 뭐 책에 설명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여기는 안 돼 있는데 나중에 이게 보상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보상을 에피소드가 만약에 끝이 있다. 끝. 예, 그러니까 이 끝이 있는 것들은 이 칸이 정해 있어서 뭐골 지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골 지점이 있는 거라서 이렇게 가면 이 골 지점에 다다르면 에피소드가 끝나는 게 있고 계속 유지해야 되는 놈은 에피소드가 끝이 안 나는 게 있어요. 끝이 안 나는 게. 왜? 그러니까 뭐 이런 아까 그 카트폴에서 만약에 얘가 내가 무한정 그냥 뭐 계속 유지하고 있으라 하면 얘가 끝이 안 나거든요. 끝이 안 나면 이 보상의 합을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아, 보상의 합이. 무한대로 가면 이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 그래서 이 할인 개수를 곱하면 이게 유한하게 리밋이 뭐 걸려가지고 유한하게 값이 이렇게 어, 어 작아져요. 큰 값이긴 한데 큰 값이지만 유한해진다는 거죠. 이 점점 작아져서 그러니까 뒤에 완전 미래 보상은 거의 0에 가깝겠죠. 예, 계속 예, 그 감마 0.8을 8에 뭐 10승 뭐 20승 하면 거의 0에 가깝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뒤에 거를 막 이렇게 계산을 해도 얘가 이 감마 개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제일 진짜 먼 미래는 아예 이제 보상으로 안 채워지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될까요? 예, 예. 예, 이 할인 개수라는 게 분명 필수 불가결한 놈입니다. 필수 불가결한. 근데 이 연산에 어떤 리밋이 있어야 되는데 리밋이 없으면은 아예 못하니까 그래서 뭐 0.95 어중간한 이런 0.95 값을 써서 13스텝 이후에 있는 값은 반으로 줄어들고 한 30스텝 이후의 값은 거의 0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이제 좀 작아지는 거죠. 예, 뭔가 미래를. 것 같네요. 이거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아, 그, 이게 알고리즘, 전체 프로세스의, 무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했을 때 필요한 메커니즘이라고는 이해하셨어요? 네,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 지난 책에서는 잠시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언급을 안 했는데 이게 그냥 보상에 대해서 현재 보상에 비해 미래의 보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정하는 값이다. 할인 개수가.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 에피소드가 끝이 안 나는 놈들은 감마 개수가 없으면 아예 우리가 연산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하게 이렇게 쓰이는 값이다. 두 가지 뭐 두 가지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정책 그레디언트에서 이제 신경망 정책을 훈련을 하는 학습을 하는 거를 하거든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어, 결국에는 이겁니다. 이게 정책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인데 이게 높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기울기를 따르도록 정책의 파라미터를 조정한다. 그중 리인포스 알고리즘은 뭐 로드 올리엄에 소개된 인기 있는 피지 알고리즘이다. 한 번만 볼게요. 이게 신경 정책망 훈련은 우선은 신경 정책망으로 현재 한 놈은 여러 번 게임을 플레이를 해서 매 스텝마다 선택된 행동이 더 높은 확률로 선택이 되도록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그레디언트가 밑에 있을 건데 그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지금 적용하지 않고 여러 번 실행한 행동의 이익을 계산을 해서 행동의 이익이 양수면 좋은 행동, 음수면 나쁜 행동, 뭐 이런 식으로 어, 나올 거거든요. 이게 로스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선택될 가능성이 앞서 계산한 그레디언트를 적용하는 거고 얘는 반대 그레디언트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기울기를 계산을 한 게 좋은 행동이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형태로 기울기가 계산이 되고 이거를 그레디언트 벡터와 행동의 이익을 곱해서 그 경사하강법 스텝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하강법을 각 정책의 파라미터가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는 형태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아까 그 우리가 이거죠, 이거. 이놈들, 이 W 값들이 학습이 되겠죠. 이 행동을 통해서 보상이 극대화되는 형태로 이 값들이 조정이 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 밑에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예.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게 테이프라고 나오는데 테이프. 테이프는 한 에피소드를 거쳤을 때 이 그레디언트 테이프에 막 이렇게 담기는 거예요. 그레디언트가. 네. 그리고 이 담긴 그레디언트를 갖고 와서 나중에 이게 리턴 해가지고 뿌려줄 건데 이 뿌려진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그레디언트 멀티플 이거는 한 에피소드에 대한 거 이거는 한 스텝에 대한 거고 이거는 멀티플 에피소드에 대한 거 그래서 디스카운트 리워드 노멀라이즈까지 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있을 건데 여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터레이션은 150번 에피소드 퍼 업데이트 10번, 스텝은 200번, 디스카운트 팩터는 0.95로 해서 이 모델을 하나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 모델 값을 가지고 옵티마이저는 뭐 n 아담, 로스 펑크션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설정해 놓고 요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위에 것들은 이 과정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펼쳐 놓은 거거든요. 우선은 에피소드를 수행을 합니다. 에피소드를 수행을 해서 이때 얻을 수 있는 리워드랑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값들을 이렇게 가져와요. 이걸 가져와서 토탈 리워드 이 에피소드 여러 번 수행한 에피소드의 토탈 리워드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노멀 팩터
형태가 곱해지고 그다음에 노멀라이즈 된 형태로 파이널 리어드, 올 파이널 리어드네요. 이게 최종적인 그 리어드 값이네요. 이걸 가져오네요. 가지고 와서 어, 이 내용이 엄청 많긴 많네. 이거는 밑에 내용은 좀 읽어봐야 되겠다. 예. 이 부분은 앞서 했던 것보다 나 많이 축약이 돼 있어가지고 저도 이게 해석이 정확하게는 안 되네요. 각 훈련 반복에서 이제 멀티플 에피소드 함수를 호출해서 모든 보상하고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파이널 리워드에 정교화된 이익을 저장을 하고 이 훈련 가능한 변수를 순회하면서 모든 에피소드와 스텝에 대한 각 변수들의 그레디언트를 파이널 리워드의 가중치로 두어 평균을 한다. 그래서 평균 그레디언트를 옵티마이저에 적용해서 이 훈련 가능한 변수가 변경되고 정책이 조금 나아지는 형태로 학습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 파이널 리워드라는 놈의 그레디언트가 곱해져 가지고 이게 그 방향으로 학습이 된다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아까 이 모델은 정책 모델이고 정책 모델을 학습하는 형태인데 그게 그레디언트라는 값을 갖고 와서 이 보상의 어떤 값에 곱해가지고 플러스 보상이면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 보상이면 마이너스 쪽으로 이런 식으로 보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그 W 값들을 학습시킨다. 이 학습을 하니까 평균 보상이 200으로 올라갔네요. 200으로 올라가서 이 그림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이게 좋은 건가? 이게 내가 안 해서 그런가? 200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얘가 유지할 겁니다. 계속 유지하는 거고, 잠깐만요. 제가 밑에 있는 거 잠깐만, 다른 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내용이 너무 많네. 큰일 났네. 그래서 정책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음, 이게 그렇게 좋지 않답니다. 이게 정책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보상을 그냥 반복 보상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그냥 연산하는 형태라서 시간도 조금 걸리고 성능도 이렇게 뭐 많이 좋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마르코프 결정 과정이 나오는데 이 마르코프 결정 과정에서 얻는 이 value라는 값, 그다음에 q라는 값 이런 값들을 가지고 활용한 게 업그레이드 되는 형태가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진짜 이제 수식이 막 나오면서 조금 이 강학습 포기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하게 하는 약간 이런 형태라고 보면 돼요. 이거를 제일 잘 설명해 놨던 게 그 밑바닥 딥러닝 4권이었고 이 책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게 자세히 막 차근차근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근데 우선은 마르코프 결정 과정이 뭔지는 한번 볼게요. 마르코프 결정 과정은 요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메모리가 없는 확률 가정이라고 하거든요. 메모리가 없는 거. 메모리가 있으면 과거
값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 값을 가지고 미래 값을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스테이트 머신처럼 돼 있는 이 형태를 말코프 연쇄 과정이라고 하고 이 말코프 연쇄 과정에서 나타나는 말코프 결정 과정을 디시전 과정을 만든 게 우리 저 벨만 지금 강학습에 크나큰 공헌을 하신 이 벨만이라는 수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집대성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요 PG 알고리즘은 정책을 직접적으로 최적화하거든요. 한데 이 말코프 결정 과정 MDP를 활용해서 벨만 벨만 가치 방정식을 활용해서 하는 거는 조금 덜 직접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정책이 아니라 이 갔을 때 얻는 보상을 미래 보상을 계속 계산을 해서 이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형태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볼게요. S0에서 자기 자신 머무를 확률이 0.2, 오른쪽 확률이 0.7, 0.2, 0.1 뭐 이렇게 있네요. S3에서는 1.0 계속 머물러 있는 거고 S3로 가면 다른 데로 안 가네요. 다른 데서는 뭐 이렇게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얘를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이제 실행해 보면 0이었다가 3으로 가고 뭐 쭉 길어봤자 이제 3에서는 끝나게 돼 있네요. 3에서는. 네. 이게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들 있잖아요. 뭐 여기서는 가치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이 가치들의 보상의 가치들의 합을 극대화하는 뭐 이런 0.7, 0.2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정책을 찾는 게 우리 강학습의 결론적인 거고 이걸 갖고 올 때 이런 과정들을 수식화한 게 벨만 방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벨만 방정식인데 여기서 막 그림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 수식만 잠깐 볼게요. 우선 R은 현재 S인 상태에서 A를 선택을 했을 때 S 프라임이라는 다음 상태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R이라는 직접적인 보상. 그러니까 바로 뒷놈의 S 프라임 상태의 보상 값이고 감마가 돼 있고 V라고 돼 있는 이 값은 이 값은 미래 보상들이죠. S 프라임의 미래 보상들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감마들이 곱해져 있는 거고 T는 이거는 그 행동 A를 선택을 했을 때 S에서 S 프라임으로 전이될 확률이라는 거죠. 근데 얘는 사실 이 그림에서는 안 보여요. 이거는 내가 S에서 A를 선택했을 때 그렇지. A를 선택했을 때 1이거든요. 1. 이 그림에서. 근데 만약에 A0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0.7은 이쪽, 0.3은 S2로 가니까 이게 T 값이 여기서는 지금 적혀져 있다고 보면 되네요. 요 0.7, 0.3이 요 T 값이라고 보면 되고 R은 여기 플러스 10 그리고 이 VS라는 놈은 이게 계속 그 행동을 했을 때 만약에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에피소드를 겪었다. 그럼 0에서 1로 갈 때 보상, 2로 갈 때 보상, 1로 갈 때 보상을 이 시점에서 쭉 뒤에 것까지 전부 다 감마가 곱해진 형태로 보상을 이렇게 기대 수익을 나타내면 그러면 이게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결국 이 보상의 합을 제일 극대화시키는 행동을 선택하는 게 배만 최적 방정식의 설명이에요. 네. 요거를 알고리즘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내가 K 시점에 어떤 그 배만 방정식의 어떤 가치 값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계속 반복 이터레이션 하면서
값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게 이게 동적 개입법에 의한 뭐죠? 마르코프 연쇄를 활용한 이게 TD법인가? 네, TD법인데 이런 형태로 가치가 계속 업데이트 된다 보면 돼요. 실제로는 이 가치 이런 맵 자체가 안 그려져 있거든요. 우리는 안 그려져 있어서 이 선택을 막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려져 있는 것들은 쉽게 계산이 되지만 이것만 보고도 계산이 되지만 그려지지 않은 미지의 환경은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서 이 값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이 해보면서 업데이트하는 부분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 TD법으로 나올 거고. 근데 이거는 밸류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는 Q는 액션에 대한 가치 함수거든요. 이게 어, V는 S에 대한 함수고 Q는 S와 A에 대한 함수라고 보면 돼요. S는 현재 상태. 현재 상태에서 A를 택했을 때 이게 이제 기대 수익. 그다음에 V는 현재 상태의 기대 수익. 만약에 A가 만약에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 Q, S, A1 뭐 이렇게 되겠죠. 이 VS는 S, A2 뭐 이런 식으로 Q, S, A4까지 이런 식으로 요거 네 개를 다 더한 게 이 자리에 이 스테이트의 어떤 기대 수익이라는 거고 그 기대 수익도 액션을 어떤 걸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게 Q입니다. 우리는 V라는 놈은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Q라는 놈은 직접적으로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내가 행동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이니까. 그래서 Q 같이 반복을 합니다. Q 같이 반복. 여기에 그 나오는 게 아까는 V는 S였는데 여기는 S랑 A랑 같이 나오죠. 그래서 수식은 똑같은데 여기서 아까 쓰여졌을 때는 V가 쓰여졌는데 여기는 Q로 바뀌었죠. 예. 이렇게 Q 같이 반복 알고리즘을 써서 최적 정책을 만들어내게 돼요. 최적 정책은 이게 파이가 정책의 약자인데 이 정책은 결국 Q를 제일 크게 만들어주는 A를 선택하는 거. 아그맥스라는 놈은 이거 맥스를 만들어주는 아규먼트 값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을 Q가 제일 극대화되도록 행동을 만드는 게 이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개선하는 최적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는 매 1시간마다 이렇게 했던 건데, 이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되게, 쉽지가 않네, 이거. 네. 그 다음에 아까 또 TD 학습은 만약에 이 에이전트의 어떤 전이 확률이나 뭐 이런 그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모르는 그냥 떠듬떠듬 이렇게 내가 움직여 봐야 되는 이런 공간에 있을 때 로봇 청소기가 막 이렇게 있다. 먼지가 이렇게 많을 텐데 우리는 이 먼지 많은 데를 모르잖아요. 현재는 모르잖아요. 얘는 움직여 봐야 먼지가 많은지 알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게 몬테카를로도 나중에 여기서는 안 나오던데 몬테카를로 형태로 에피소드를 쭉 해보면서 얻은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를 활용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는 게 이게 TD입니다. TD. 그래서 여기서는 초기에 뭐 에이전트가 전이 확률이나 뭐 보상이 얼마든지 모를 때 보상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번은 각 상태와 전이를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경험을 통한 몬테카를로 경험을 통한 형태입니다. 몬테카를로가 별거 아니라 경험을 쭉 해보는 겁니다. 에피소드 끝까지.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가는 거 한번 해보고,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 그거를 각 뭐 위치별로도 해보고, 뭐
뭐 여기서도 해보고 여기서도 해보고 막 이렇게 또 이 여기서 몇 번 막 이렇게 수행을 막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안 돌아다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 맵이 하나 그려지는 거죠. 여기에 먼지가 많더라. 여기는 먼지가 없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맵을 그리면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TD 학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큐러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음, 이거 큐러닝까지 가지 말고, 그냥, 어, 다른 알고리즘에, 이제 앞에까지 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더 나을까요? 안 그럼 큐러닝까지 갈까요? 빼고 정리한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앞에 거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죠? 네네. 예. 그러면 이거 그림 한번 보면서 지금 제가 이 큐러닝은 사실 딥러닝을 활용한 것밖에 없거든요. 이 그 추정 뭐 큐 가치 이 추정치를 딥러닝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형태밖에 없어서 여기까지가 사실 좀 개념으로 보면 단 것 같고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용어 행동이나 어 여기 수익이나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시는가요? 행동 가치 정책 보상 이거 말씀하신 거죠? 환경. 네, 예. 네. 행동은 이해 가실 거고 왼쪽 오른쪽 그 가치가 사실 설명이 조금 더 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죠? 가치를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예, 가치가 밸류에이션이고 결국은 이렇게 행동으로 통한 보상들이나 뭐 이런 게 주어지는데 최종적으로 네, 그거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고 그리고 가치를 네, 평가할 때 그 밸류에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의 가치를 네, 땡겨와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고 요게 그 한 개 한 개의 가치를 평가해 가지고 하는 개념이 있고 이걸 정책 자체를 만들어서 정책을 여러 번 시뮬레이션 돌려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최종까지 한 번에 쭉 가는 것과 한 단계 단계별로 가치를 계산하면서 가는 방법들이 다른 방법으로 그 강화학습에서 실행이 된다. 네. 예, 그런 말씀이시죠. 우성님은 뭐 다 아시네요. 다 아시는데 다른 분들이 네. 아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이게 여기에 혹시 없나? 가치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네. 상태 가치 함수. 예, 예, 예. 이 G라는 놈이 이게 R이라는 놈은 보상이고 RT 플러스 1은 그 다음번의 보상이거든요. 이거를 이 G라는 놈은 위에서 아마 이야기가 돼 있을 건데 G는 이익입니다. 이득. 이득이라고 하죠. 이득. 수익이라고 하네. 수익. 네, 수익입니다. RT 플러스 1, RT 플러스 2라는 수익입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한 예로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있고 에이전트가 여기 있었다면 여기는 RT 플러스 1이 아, 아, 다시. 이것도 시점도 그래 안 맞다. 시점도 안 맞네. 예. R, 여기서 이 행동을 얻어서 얻는 게 RT거든요. 그 다음에 행동에서 얻는 게 RT 플러스 1이고 그래서 RT는 0, RT 플러스 1은 1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미래까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G는 0 플러스 1이죠. 근데 1에다가 내가 감마를 곱해가지고 0.95 정도 곱해서 얘는 0.95가 되겠네요.
이렇게 갔을 때 이게 골 지점이라면 여기가 골이라면 골. 그래서 이 수익이라는 놈이 나오는데 이 수익이라는 놈을 가지고 가치를 나중에 계산을 하거든요. 여기 있네요. 여기. 예. 이 책이 더 좋네. V파이 S는 기대 수익, 기대값인데 이게 뭐냐? GT, ST가 S 파이 때 라고 하는 놈. 이거 뭐 뒤에 것들은 상관하지 마시고 이 GT라는 놈의 기대값이라는 거예요. 기대값. 기대 수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대 수익. 이 V 가치 함수, 이 value는 어떤 내가 현재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이라고 기대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기대 수익은 각 스테이트마다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ST 만약에 ST 플러스 1 뭐 ST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ST 시점에 기대 수익이 있고 V파이 S가 있고 뭐 이때 이 시점에 V파이 S가 있고 이 다 갖고 있어요. 각 칸마다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중요한 사과가 여기 있다. 여기서는 기대 수익이 있겠죠, 분명히. 있겠죠. 근데 할인율이 곱해진 기대 수익이 있는 거고 여기서도 기대 수익이 있겠지만 그래도 얘보다는 기대 수익이 크겠네요. 여기서는 좀 더 클 거고 여기는 바로 기대 수익이 큰 형태로 갖고 있겠네요. 만약에 최적 경로로 이렇게 갖고 있다면 그럼 이놈의 가치는 이 가치 이놈의 그 밸류 값 기대 수익의 기대값은 얘보다는 작겠네요. 확실히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경로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대 수익이 커지는 방향으로 이게 강학습의 어떤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해 혹시 가십니까? 요게 조금 더 수식이 좀 더 잘 돼 있어서 네, 요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라는 놈은 수익인데 이 수익은 아까 R 플러스 감마 제곱에 뭐 R, RT 플러스 1 감마 제곱이 아니죠. 감마 제곱에 RT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할인된 미래 보상값들이 더해진 게 수익이고 이 수익을 내가 확률적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도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막 어떻게 갈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다 갔을 때 얘를 평균을 내거나 안 가면 확률을 곱해가지고 요 수익값에 이렇게 갔을 때 수익이 10이었다. 그럼 0.9로 갔을 때 0.9의 확률로 이렇게 가고 0.1의 확률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때도 10이었다. 그러면 0.1 곱하기 10 플러스 0.9 곱하기 10 뭐 이런 식으로 기대값이 계산이 되거든요. 기대값은 P 곱하기 X 곱하기 뭐 P 이거 시그마였나?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약간 여기 그 우리가 그 좀 조금 알기 힘든 요런 E라는 기호가 들어가 있고 이 E는 확률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기대값입니다. 나중에 몬테카를로에서는 얘를 E로 안 구해요. 그냥 이 에피소드에서 얻은 이 G를 GT, GT1, GT2, GT3의 이 수익들을 3으로 나눠버려요. 만약에 3개면. 평균을 내버려요. 그렇게 이 현재 자리에 가치를 매깁니다. 네. 몬테카를로 법에서는. 이 몬테카를로 한번 볼게요. 요렇게. 예, 요렇게. 제 말 맞죠? 예, G라는 수익들을 다 계산해서 이렇게 N으로 나눠버려요. 이거는 몬테카를로는
여기 아마 내용이 나와 있을 건데 한번 볼게요. 몬테카를로법은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샘플링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강학습에서는 몬테카를로법을 통해 경험으로부터 가치 함수를 추정할 수 있다. 일련의 항태 행동 보상 데이터가 경험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 몬테카를로법은 데이터를 그냥 반복적으로 샘플링 계속 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추정하는 게 몬테카를로 법이랍니다. 예. 근데 이 몬테카를로의 어떤 형태는 얘는 무조건 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터미널 스테이트가 있어야 돼요. 제일 마지막 스테이트가. 그래서 이걸로 얘가 참 좋은 거긴 한데 끝이 없으면 이걸 계산을 못하니 뒤에 이제 TD법이 나오거든요. TD법은 끝이 없어도 각 칸 갈 때마다 얘는 이제 몬테카를로는 끝이 있는 형태여서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G를 구하는 건데 얘는 각 칸 나갈 때마다 어떤 기대 수익 값을 이 밸류 값을 그 다음 거 값을 가져와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구해가지고 업데이트가 되는 형태라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없어도 얘는 우리가 강학습의 끝이 없어도 터미널이 없어도 DB법이나 TD법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어, 몬테카를로는 못해요. 끝이 없으면. 네. 요 정도? 지금 잠시만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대값 구하는 거. 각 주사위에서 값이 나왔을 때 이게 확률이 6분의 1이면 이거 다 평균 낸 거죠, 사실. 1, 2, 3, 4, 5, 6. 그래서 얘는 x 곱하기 px 이게 기대값의 어떤 정의고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얻었던 게 1, 2, 3, 4, 5, 6이라면 이게 수익이라면 이 각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3.5라는 거겠죠. 예. 벨만 방정식 도출이 있는데 도출 도출도 이게 내용이 좀 길긴 길죠. 예. 자, 배만 방정식 다음에 그리고 배만 방정식 다음에 여기에 Q 값이 나올 건데 Q 값 보는 게 더 낫겠다. 배만 방정식 여기 안 나오나? Q가 왜 안 나오지? 아, 여기 Q 값이 대충 나오는데 V 값 S Q 다 수식이라. 그래서 이런 배망 방정식의 그 가치 함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 가치 함수는 행동 함수로 이어져요. 행동 가치 함수로 이어져요. 행동 가치 함수는 어, 현재 S라는 상태에서 A를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보상 이게 다 기대 수익이거든요. 기대 수익의 값을 다 더한 게 그 행동 가치 함수입니다. 행동 가치 함수. 가치 함수, 행동 가치 함수. 이렇게 세분화를 해야 내가 적절한 A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적절한 A를. 적절한 액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V랑 S의 관계는 이겁니다, 이거. A가 뭐 A1, A2, A3, A4 이렇게 있을 때 Q
VS는 QSA.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만약에 4개가 있으면 요거 4개를 더한 게 요겁니다. 네. 그래서 종속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만약에 Q 값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놈은 현재 이 칸에 어떤 거 어디로 가도 되게 그러니까 뭐 요렇게 있을 때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네 방향이 있으면 여기가 제일 좋겠네요. 어디로 가도 어떤 액션을 취해도 얘가 밸류 값이 제일 크겠네요. 가까우면 더 크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제일 큰 좋은 위치가 이 가운데 있는 거겠네요. 가면 이거는 V 값도 큰데 A 값도 크겠네요. 각각의 A 값도. 네. 네, Q 값이죠, 사실. Q 값, V 값 둘 다 크겠네요. 여기 있으면 좀 작을 거고 여기도 좀 작을 거고. 왜냐하면 다른 거는 되게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다른 Q가 작으니까 요 Q는 커도 뭐 그런 식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V가 있고 Q가 따로 있다고 보면 돼요. Q 값에 대해서 조금 혹시 더 설명 좀 드려야 될까요? 이 정도면 됐을까요? 그 조금 뭐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시면 지금 한 2, 3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부분인데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어떠셨어요? 이게 저는 강학습 이거 작년부터 계속 했는데 올해 그 밑바닥 딥러닝 4권 하면서 그나마 조금 개념들이 이해가 됐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거 들을 때는 진짜 무슨 얘기는 뭐 Q가 뭔데 V가 뭔데 막 이랬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처음 뭐, 들으시는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예, 딱 그 Q까지는 어떻게든 따라가 보겠는데, Q 예, 나오면부터는 힘드네요. 어쨌든, 그래도 뭔가 어딘가 시작할 만한 좋은 발판을 제공해 주신 것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냥 더 이상 그 디테일하게 다른 것보다 이 책의 이 예, 챕터 마지막 부분에 예. 뭐 이렇게 좀 몇 가지 파퓰러한 알고리즘들을 소개한 게 있는데요. 아, 예, 예, 예. 그런 거 좀 마무리해 주시면 그런 게 있다 정도 교양 정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알파고는 뭐 몬테칼로 서치를 한다고 했고 뭐 예.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계시면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고. 알파고, 알파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몬테카를로는 아까 그 끝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다행히 그 바둑에는 끝이 있어가지고, 아, 뭐 이렇게 몬테카를로 트리 검색으로, 예, 심층 신경망을 이용했네요. DQN 이용해서, 이거 되게 뭐 엄청 그 리소스를 엄청 투여해가지고 그때 했다고 들었는데, 처음에는, 예,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 알파고 버전들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이제 사람하고는 도저히 안 되고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형태로 뭐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액터 크리틱은 액터가 있고 크리틱이 있어서 약간 비판적으로 얘를 액팅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좀 이게 판단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A3C, 그다음에 A2C, SAC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거는 이제 뭐 변형이긴 한데 요새 나온 거라 저도 완벽하게는 모르고 정책을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밸류를 개선하는 거 그런 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라고 알고 있고요. 요거를 실질적으로 제가 해보지는 못했고 요 호기심 기반 탐색.
호기심 기반 탐색은 이거는 진짜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UC 버클리 연구자들이 보상의 이수성. 그러니까 보상이 너무 멀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무시하면 어떨까? 그냥 호기심만으로 환경을 탐색하면 어떨까? 보상이 너무 멀면은 지금 내가 그 보상 계산하려면 끝에 결국 그 사과가 하나 있어야 그게 거꾸로 계산돼서 현재 그 밸류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순수한 호기심만으로 어 이게 뭔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예. 근데 이제 이 컨셉은 에이전트는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결과와 예측과 맞지 않는 상황을 찾는다. 놀라운 상황을 기대한다. 그래서 지루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뭐 바뀌었다 그러면 글로 한번 이동해 보는 거죠. 이게 호기심 기반 탐색이랍니다. 예, 이게 이제 뭐 많은 비디오 게임에서 훈련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예.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사실 이 챕터를 좀 정독을 하시고 좀 실제로 해보셔야 조금 이해가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강학습 이거 다시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우리 딥러닝 처음 배우듯이 조금 배워야 조금 이해가 가는 형태입니다. 오늘 좀 많이 말씀 말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우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굉장히 방대한데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끝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오늘 좀 다루지 못한 CD 부분 그 우성님이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그 마지막 우리 그 핸즈원의 마지막 장은 제가 발표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끝내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